네,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와. 저희 하마터면 오늘 방송 못 나갈 뻔했습니다. 네, 권성문 회장이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었죠. 네, 법원이 지난 금요일에 기각했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여기 결정문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 결정문입니다. 여기 이제 권성문 씨가 뭐라고 주장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스트레이트와 인터뷰했던 대표이사 이모 씨, 장모 씨 이 두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고 높은 급여를 줬다. 바지 사장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 두 사람이 퇴직한 건 돈 문제 때문이었다. 이 보도로 인해서 내 명예가 훼손됐고 그래서 후속 보도도 입증되지 않은 사실로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가 예상되므로 이 방송을 막아달라. 이제 이런 신청을 한 겁니다. 법원이 한 30분 정도 심리를 진행했고 3시간 만에 결정을 내놨어요. 이 법원 결정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째는 스트레이트 보도의 목적이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고발하는 건데 이거는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고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트레이트 방송이 전현직 임원 7명 인터뷰 그리고 회사 내 메신저 그리고 그렇죠. 통화 내용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걸 뭐 일부러 허위로 또는 불리하게 편집한 그런 증거가 없다 전혀. 세 번째는 권성문 회장의 반론의 기회를 제공해서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은 뭐 막을 이유가 없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 같아요. 그렇죠. 일단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취재를 많이 했다는 걸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네. 객관적 근거를 갖고 보도한 거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우리는 이제 우리식의 주장이니까. 네. 네, 이건 뭐 가처분이고 아마 이분은 아마 소송을 내실 것 같죠? 또 본안에서 한번 다툼이 또 예상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사실 당연한 결과인데 취재기자로서 좀 황당하고 화가 났던 거는 이분이 첫 방송이 나간 다음에 우리 기사가 이런 게 잘못됐다. 반론을 충분히 실어주지 않았다. 이런 항의조차 취재기자한테 한 번도 하지 않고 기사를 밀어내고 그러니까 갑자기 캠프통 아일랜드 관련해서 카페 캠프통 관련해서 계열사들 관련해서 홍보기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그러고서 홍보기사들이 막 쏟아지더니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저희 스트레이트 기사를 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홍보 기사를 낸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한 어떤 기간에 기사들이 쏟아지고 네. 심지어 코로나19에 갑자기 뭐 적극 동원하겠다, 동참하겠다. 권 회장님이 전화도 받지 않는 그분이. 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제가 이것도 확인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는데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기사를 찾아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게 뭐 온갖 뉴스가 도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권성문 회장 미담 기사. 미담 기사, 코로나19 극복 동참. 네, 이런 기사들이 없었으면 권성문 회장을 이야, 검색하면 원래 스트레이트 방송 내용이 검색되는 건데 이걸 이제 밀어냈단 말이죠. 심지어 그 기사도 있네. 카페에서 카페 홍보. 네, 그 기사까지 있네. 이 기사를 이야. 뭐 경상도에 있는 지역사가 싫기도 하고 압구정에 있는 카페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걸 또 받아서 실어주는 언론사들은 도대체 어떤 데입니까 진짜. 이름 공개 못하나요 여기서? 아니 뭐 여기 이건 나와 언론사인데 있는데. 자, 그럼요. 어디 기사인지 얘기해 주세요. 자 공감신문, 뭐 컨슈머 타임스, 경기도민일보, 충청일보는 왜 압구정 문화에 관심을 갖나? 아니 뭐 관심이 있는데. 이런 소규모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카페 그 통그룹의 보도 자료를 이제 기사화했단 말이죠. 청년일보, 더 퍼블릭도 있네. 사실 가처분 신청에서 이제 법원에서 저희가 전직 임원 7명을 만났다고 그래서 저희 보도에 이제 신뢰가 있다고 더 믿어주셨는데 사실 첫 보도만 그랬고 첫 보도 이후에는 더 많은 제보들과 증언들이 쏟아져서 사실은 수가 훨씬 늘어났습니다. 아, 네. 네. 이것도 억울한 부분입니다. 충분하신 것 같아요. 그거 좀 가라앉히고. 네네. 지금 그리고 억울함을 지금 호소해야 될 쪽은 권성문 회장 쪽이고. 네. 취재 기자 소개도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제가 가처분 신청에 너무 지금. 네. 몰입을 사실 뭐 하셔가지고. 지난 방송에도 지난 외국청 방송. 기자 나왔기 때문에 네. 지난 방송 청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원래 앵그리 승원 캐릭터 여기 있는데 앵그리 신형 캐릭터 나오는 거 화가 많습니다.
아 근데 저 홍 기자가 이렇게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아 그렇죠. 처음 봐요. 근데 이제 가처분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거는 인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그렇죠. 이게 예상은 표현의 자유가 저희도 기본적으로 하고 보장돼 있었습니다. 있기 이게 때문에. 네. 뭐 가처분 신청문에 결정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헌법 21조 1항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열을 금지하는 게 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란 말이죠. 이게 방송 보도를 사전에 금지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진실이 아니거나 현저하게 그 방송 대상자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선고되도록. 사실 저희는 누군가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항상 훼손하죠. 고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숙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만 진실이- 그것이 그렇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또 공공의 이익보다 이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더 적다고 판단돼요. 공공의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고민을 하는 거죠. 계속 그걸 저울질을 하고 아, 이건 보도 가치가 충분하겠구나. 진실에 부합하는지 또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보도하는 거죠. 게다가 근거를 가지고 아, 그럼요. 보도했다 이런 거니까. 근데 저희도 이제 책임 있는 그 언론기관으로서 사실 MBC도 뭐 이번 가처분은 어쨌든 뭐 저희가 이겼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또 진실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방송을 어떻게 보셨어요? 스트레이트 그 방송하는 게 이제 MBC 여기 3층에 있어요. 3층에 있는데 거기가 보면 정막강산이에요. 원래 왜냐하면 근데 녹화하려면 이제 조용해야 되잖아요. 다 네. 조용해야 되니까 스태프들도 정말 한마디도 안 해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조명만 딱 비치고 뭐 그런 곳인데 제가 지금 스트레이트 진행한 지 몇 달 됐지만 처음 봤어요. 정말 스태프들까지 웅성웅성해요. 아, 그 뇌물 부분 녹음. 뇌물 네. 부분, 네. 그 뇌물 지시하는 그 부분 나오니까 스태프들이 벌써 웅성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방송 내용도 지난번 방송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거죠. 네. 사실 저도 기자 한 20년 했지만 저렇게 생생한 뇌물 관련 이 육성은 거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잖아요. 디테일,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영화 나옵니다. 이게 지금 충무로의 감독님들이 가만 안 계실 거예요. 그 디테일이 정말 보여줘라. 돈다발을 보여. 돈다발을 보여줘라. 반응이 어떻더냐. 어, 받을 반응이 분위기냐 안 어떻더냐. 받을 분위기냐. 요거 그대로 이제 한 몇 년 뒤에 이게 몇 달 몇 년 뒤에 그 영화 대사로 등장합니다. 이거 두고 보십시오. 이거. 네, 받을 분위기면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데다. 이야, 충분히 챙겨줘라. 충분히 챙겨줘라. 대단한 영화 같더라고 영화. 예. 근데 하나 뭐 명확하게 할 거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도저히 전달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달은 안 된 걸로. 그렇죠. 그런 지시는 있었지만 전달은 하지 않은 걸로. 요거는 또 좀 확실히 해야지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네. 그렇지만 그런 지시 자체는 상당히 좀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무원한테 돈을 주라는 건 이게 명백한 뇌물인데 액수까지 특정하면서 이 정도 한번 줘봐? 받을 눈치야 안 받을 눈치야 이런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당히 뭐 제 짧은 기자 경력에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짧지 않잖아요. 아이고 사실 두 분에 비하면 상당히 짧아서 예. 대표이사들하고 회장 간에 놔둔 통화 녹취 내용을 보면 대표이사는 거의 네네 네 회장님 아, 네 바로 그렇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세뇌당하고 뭔가를 계속 지시하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막 움직이는 그런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건 이제 대표이사의 본인의 주장이죠. 자기가 녹취록을 자기가 본 그랬다. 저의 느낌입니다. 네. 녹취록 2000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대표이사들이 이런 식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 처음에는 예, 자기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얘기했다가 정말 예 회장님 예,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축이 돼 있구나. 회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했어요. 그렇죠. 사실 네. 녹취 들으면서. 그래서 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내가 나설 수도 있는데 네. 딱 하니까 거기도 인상적이죠. 내가 나설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하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재선에서 다 재선에, 처리하겠습니다. 재선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건 이 대표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보고 나한테 보고해. 이 권성문 회장의 주장을 보면요, 가처분 신청서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상당한 연봉을 받은 전문 경영인이다. 알아서 경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바지 사장이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돈을 많이 받았나요? 이분들은? 대표이사들은 그 가평에서 이미 이제 유망하거나 좀 자기 사업장으로
좀 잘 되고 있는 개인 사업자들이었어요. 음. 근데 이 개인 사업자들은 항상 이제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다 보면 불안한 게 있잖아요. 자본력도 그렇고 이 사람한테 가서 크게 한번 이 꿈을 펼쳐봐라 이러면서 인재 영입이죠. 그래서 연봉이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고액 연봉의 사람을 갖다가 바지 사장으로 쓴 건 누굽니까?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분들은 원래 가평에서 수상 레저 사업을 하던 분들이고, 근데 권 회장이 이 통 진출을 하면서 가평에 이 업체들을 이제 인수를 한 거군요. 이 사람들은 사장으로 앉혀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그래서 네. 권성문 회장도 이분들에 대해서 전문 경영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세요. 네. 근데 전문 경영인한테 어떤 걸 지시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들었잖아요. 이 전문 경영인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바지 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권성문 회장이 그분들을 바지 사장으로 일을 시킨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앵글이 시력 많네요. 흥분했어요. 액철해야지. 네. 아니 일단 가처분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기자란 직업이 그럴 수 있어요. 뭔가 하나를 취재하면 이제 몰입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예. 근데 사실 계속 몰입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네, 다음 맞습니다. 취재하려면 또 빠져나와야 네, 네. 되고. 이제 요 방송을 끝으로 네. 한 번은 빠져나오시는 걸로. 네. 저도 좀. 근데 이제 바지 사장이라는 표현이 그 당사자 대표분들한테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표현일 수 그렇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고액의 연봉을 네. 뭐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전문 네. 경영인이라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호칭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또 뭐 대표이사들의 저희한테 제보하신 분들의 증언 말고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 또 대화 내용 녹취 그다음에 그룹에서 오갔던 메신저 내용 다 이런 게 전문 경영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보도를 보고 직원들의 인격권과 자기 밑에 임직원들의 인격권 그리고 진짜 책임 경영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저희 방송 바로 다음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죠.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형사처벌 수사는 또 별도로 행정대 집행을 당장 집행을 해서 불법 건축물을 강제 철거, 즉시 철거하겠다. 이걸 지시했다라는 걸 올렸습니다. 즉시 조치하겠다. 뭐 이런 즉시 이런 식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올리셨어요. 그 이지사가 빨라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촉이 좋아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모르는데 빨라 진짜. 네. 아니 안 그래도 그 방송 댓글에 저희 이제 유튜브 댓글 보면은 이거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근데 안 그래도 그냥 바로 다음 날 올리시더라고요. 그분이 원래 또 이 철거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저 여름철 개구 불법 개구 그것도 한 번 그거 있었죠. 그거 하는 비슷하잖아요. 이거 불법 영업이니까. 그러면 올 여름에 그쪽의 영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캠프통 아일랜드 포레스트 두 개가 있는데 캠프통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불법이 너무 많은 게 이제 드러났고 캠프통 포레스트 이미 가평군에서 저희 보도 나간 다음에 직권으로 준공이나 인가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권성문 회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겠어요. 어쨌든 KTV에서 경영권 다툼으로 한번 쓴맛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을 여기다 일종의 올인한 셈인데 이 가평에다가. 근데 지금 이것도 지금 위기를 맞은 거네요. 그러면. 결국은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영 방식이 네.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도 사실 나왔지만 한국 재벌들이 보통 이런 행태를 많이 보이잖아요. 대주주로서 권한만 이것저것 간섭하면서 다 행사하지만 어떤 직책도 맡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래서 법적인 처벌은 다 피해가는. 이게 약간 축소판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그 지난 방송이랑 이번 방송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좀 가진 자들, 그러니까 좀 많이 가진 자들, 그러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게 보여요. 그 어떤 습성 혹은 행태 같은 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 조인트란 말 안 쓰면 안 되나? 많이 쓰잖아요. 많이 근데 나오면 이거 발길질. 발길질하고 직원한테 직원한테 이거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이 우리 재벌들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기업 자체를 자기 왕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인 거야. 네. 왕은 부하들을 맘 놓고 하는 거야. 회장의 지시를 어겼다면 제대로 된 회사라면 그건 사규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 조치를 내든지 해야죠. 그걸 왜 이걸로 해결을 해? 이게 보면 이게 자기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해를 못 해요.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걸 이해를 못 해. 아니 그걸 왜 안 돼? 그게 왜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되게 해. 무조건 네, 되게.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게 가진 그리고 왕국을 건설한 사람의 공통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 제가 오늘 좀 보니까 이분이 디테일에 강하잖아요.
찍찍이. 찍찍이. 이것도 영화로 나올 거야. 이거 이 찍찍이로 하느냐, 묶느냐. 이 묶는 방법, 가구 색깔, 요거 색깔 뭐 바꿔라. 네. 뭐 이 칸막이 개수까지 하는 이 디테일. 네. 이게 보면 회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 그 기억나는, 이게 좀 말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 예전에 보면 그 김용철 변호사 그 삼성. 삼성 홍보했을 때 이건희 회장 그 지시사항이라는 그 문건이 있어요. 그거 그 저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지금 이건희 지시사항 이렇게 치면 그 문건 그대로 원문 다 공개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 이건희 당시 회장이 어떤 걸 지시하냐면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내가 소니 뭐 DVD 플레이어를 해봤더니 이렇더라. 뭐 대노는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포크레인 뭐 기사한테 물어봐서 다른 회사 포크레인 성능이 어떤지를 알아봐라든지. 심지어 그때 이제 그 정관계 로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와인을 줘라.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돈 안 받으면 호텔 뭐 할인권을 줘라. 그러면 받을 거다. 이런 정도로 디테일.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니 참 이 사건과 비슷한 성격들이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연상시키는 사건이 많아요, 사실. 이런 분들은 디테일에 강해요. 디테일을 신경 써. 그러니까 조 선배 말씀대로 그렇게 디테일에 강하신 분이 회사에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시설물 불법 이런 것들은 본인은 모르셨고 대표들이 다 알아서 했다. 이러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취재 기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렇고 납득을 못하는 거죠. 저희가 방송에는 이제 내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권성문 회장의 부인과 두 딸도 이 회사에 뭔가를 맡고 있죠. 사실 재벌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여러 가지 중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가족 경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룹 지주회사의 고문이고 딸이 둘에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은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딸은 두 딸들은 계열사의 대표이사와 계열사에서 실장을 맡고 있어요. 네. 그 실장도 뭐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가족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다루지 못했던 디테일한 뭐 증거나 뭐 갑질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보도는 좀 파고 파면 뭐가 계속 뭐 꼬리에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것처럼 권 회장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가족과 관련해서도요. 근데 이번에는 계열사에 내려간 불법 지시, 부당 지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기자는 보도로 말해야 되잖아요. 네. 필요하면 또 보도하겠습니다. 네. 또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저 발로 뛰는 홍신영 기자 앞으로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라도 한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호찬 데스크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스트레이트 첫 방송했죠. 곽승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승규 기자 소개를 좀 드리면은 뉴스데스크에서 원래 소수 의견, 그다음에 법이 없다 이런 코너를 담당했던 기자입니다. 주로 같은. 사회의 소수자, 약자에게 관심이 많았던 그런 기자죠. 풀 코너 다 망하고 스트레이트로 왔습니다. 네. 스트레이트에서는 뭐 문 닫았죠. 어쨌든.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아니 뭐 어쨌든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네. 올해 이제 만 10년 만 10년. 네. 네. 보도국에서 그 정의감 넘치는 계열의 기자들 있잖아요. 탑3 안에 들어요. 정의감 계열이야. 정의감 계열. 다른 계열은 또 뭐가 있나요? 아니 뭐 많죠. 뭐 저처럼 그냥 대충 그냥 앵그리 계열? 그냥 화만 내고 그냥 이런 계열도 있는데 정의감 넘치는 기자 계열의 이 탑3 안에 드는 기사를 잘 쓰시는데. 네, 아무튼 뭐. 네. 그건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인데 불량 레미콘이에요. 이것도 이제 약간 80년대, 90년대 카메라 출동 보던 느낌? 어떻게 보셨어요, 방송? 하니까 이게 참 이게 또 앵그리. 불량 레미콘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진짜. 쌍팔년도 얘기 같죠. 정말 이게 언제적 얘기냐고요 이게. 옛날에 엄경 앵커가 네. 안전 불감증 얘기하시던 때 엄경 앵커가 하던 얘기예요. 사실 그 시절에 이게 사회가 교훈이 없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교훈이 없다. 몇십 년 동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왜 안 바뀌느냐라는 건데 저는 사실 오늘 이 곽승규 기자가 이거 취재해서 저 보도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나서 얘기했잖아요. 나 진짜 맞아요. 정말 나 박수 쳐주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정말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축소판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사회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사회 정의. 제가 볼 때 저도 기자 생활 뭐 20년 넘게 뭐 25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사회 정의가 언제 무너지냐면 사회 정의는 매를 한 대 맞아야 될 사람이 매를 10대 맞을 때 무너져요. 또 반대로
매를 10대 맞아야 될 사람이 매를 한 대 맞을 때 무너져요. 사회정의. 그게 정의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자 보세요. 불량 레미콘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불량 레미콘을 만들어서 매출액이죠, 매출액. 네, 900억. 매출액이 900억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벌금은 2천만 원. 물론 뭐 이제 뭐 집행유예형 이런 건 받았겠죠. 받았지만 벌금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걸 누가 납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사회 정의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법 자체가 이게 여기 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송신양해가 2천만 원 받은 건데 이 법 자체가 진흥법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벌금 상한 자체가 낮은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법 자체에도 좀 법인에 문제가 대한 있는 벌금인 거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제가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사기 피해자는 불량 레미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건설사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죠. 네, 네. 네. 건설사인데 건설사는 손해배상 소송 청구도 안 해. 소송도 안 해. 심지어 뭐 무슨 뭐 처벌 뭐 불원서, 탄원서 같은 거. 탄원서 일종의 탄원서까지 써줘. 게다가 기업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비싼 변호사, 전관 변호사 쓴다고요. 그러면 또 형량 낮을 수도 있는 문제고 기업의 비리는 왜 반복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불량 레미콘 만든 회사를 엄단을 해왔어요. 불량 레미콘 한 번 만들면 예를 들어서 업계에서 퇴출. 거의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문을 닫아야 될 정도의 우리가 그런 정도의 처벌을 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계속 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기업 비리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하잖아요. 결국은 20년 전에도 이런 일 벌어져, 10년 전에도 이런 일 벌어져, 지금도 이 2020년에 이런 일, 우리가 2020년에 언론인이 불량 레미콘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이거 진짜. 네. 실제로 이 사건 재판에서도 아까 조승원 네. 기자가 얘기했던 전관 변호사들이 있었죠. 아, 그렇죠. 이게 이 사건이 일단은 다른 3년 전에도 전남에서 이제 불량 레미콘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 사건에 비해서도 형량이 좀 낮습니다. 많이. 그때는 이제 임직원이 구속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집행유예잖아요. 네, 그런 게 조금 그땐 차이가- 실형을 받았죠. 실형을 받았고, 네. 네,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게 아까 보도에 보셨겠지만 이제 처벌 불원서를 이제 건설사들이 써준 게 네.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과연 그게 전부냐? 저희가 이제 보도에 나온 거 말고도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인단이 좀 화려하더라고요. 이제 뭐 로펌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이 변호를 했고 이 변호인단 지금 판결문에 6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3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장판사 출신. 부장판사도 있고 아, 네. 인분도 있고 네. 판사 출신 전관. 뭐 전관 예우가 있었냐? 이거는 사실 뭐 법관의 양심 문제라서 제가 그렇죠. 예우까지는 모르겠으나 전관이 있는 건 확실한 거죠. 전관이 있었던 건. 네. 네. 이 건설사들이 처벌 불원서 내준 것도 좀 얘기해 볼 만한 소재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식적으로 어쨌든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데 건설사들이 이제 탄원서까지 내고 처벌을 막았단 말이에요. 성신영애가 강하게 처벌받는 걸 원치 않는다고 네, 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쓰지 않은 인터뷰들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건설사 임원들이 다 성신영에 가 있다. 이게 사실은 그 바닥이고 다 아는 처지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냐 이런 인터뷰도 좀 있더라고요. 제가 쓰진 않았지만. 근데 뭐 네. 이렇게 옮겨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어쨌든 이게 건설사와 이 레미콘 회사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석에서는 다 이제 친한 형 동생이고 이제 건설사들 답변도 아 이제 뭐 성신양해라는 회사 자체가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사람까지 그렇게 처벌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서 뭐 인지상정이니까 네. 저희 처벌 불원서 써줬다 이건데 그 주장의 이제 맹점은 좋다. 그러면은 사람은 그렇게 했다고 치고 그러면 사기를 당했으면 피해를 봤으면 당연히 성신양해 측에 뭐 민사 소송을 네, 그렇죠. 걸거나 해서 이제 네. 자기가 왜냐면은 돈을 조금 주고도 이거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되게 많은 돈을 주고 지금 싼 제품을 산 거거든요. 명백하게 손해를 봤는데 그러지도 않은 거죠. 그런 건 이거는 이제 그러면 단순히 인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업계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기사에도 썼지만 건설사들은 실제로 손해를 본 게 없어요. 아파트 값을 선분양으로 이미 다 받았잖아요. 좋은 품질의 레미콘 제값 주고 산 거나 나쁜 품질의 레미콘을 제값 주고 샀든 어쨌든 아파트 값은 똑같이 다 받았으니까 건설사는 손해본 게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설사들이 입주민들한테 알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이게 건설사가 손해를 보게 되려면 건설사가 어떤
일정 금액을 갖고 일정 금액의 일정 품질을 갖고 아파트를 판 건데 그럼 마지막에 그걸 산 소비자가 실제 자기가 준 가격보다 품질 낮은 레미콘이 들어간 집을 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입주민들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해서 건설사에 뭐 소송을 건다거나 뭐 그럴 구성권 수도 청구하거나 있죠. 이렇게 네네.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끄러워지고 그런 게 싫으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더욱 입주민들한테는 이걸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그러면은 같아요. 이게 성신영에는 벌금 2천만 원 내고 네. 건설사는 손해 본 게 없고 네.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사실상 예를 들면 뭐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모르고 아니면은 이용하는 사람들, 예, 아파트에 그렇죠. 입주한 입주민들, 네. 아파트를 산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손해를 본 거잖아요. 지금 네. 피해자잖아요. 네, 유일하게. 네, 그렇죠. 궁극적인 소비 그 피해자죠. 네. 법적인 피해자는 건설사지만 실질적인 피해자는 아파트 입주민. 근데 기사에 보면 입주민들도 이 사건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그 전체 270곳 중에서 우리가 실제 파악을 한 거는 일부분이죠.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나머지 입주민들이 어떤 입장일지는 더 이제 이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제 곽성규 기자가 취재한 이제 일부 그 입주민들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대략 약간 짐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취재가 거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사 성신양에는 다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장에서 근데 입주민조차도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알았을 때 아, 이거를 계속 취재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론 아무도 문제 삼지 않는 걸 우리만 아 문제 그렇죠.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게 해서 사실 그때 돌아와서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서 저희가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을 먼저 드렸고 거기서 이제 이걸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 입주민이 이걸 다 쉬쉬하자는 건 아니고 거기서도 이제 이걸 공론화하자는 쪽과 쉬쉬하자는 쪽이 나누잖아요. 나뉘는데 이제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어쨌든 간에 이게 문제니까 문제라고.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인터뷰 해줬는데 이게 네. 인터뷰를 하고 나서 좀 소문이 이제 한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처한 거죠. 다른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했고 네, 그렇죠. 괜히 근데 뭐- 집값 떨어지는데 왜 네, 그렇게 그러니까 하냐. 집값 떨어지면 너네가 책임질 거냐? 방송 나가서 집값 떨어지면 MBC가 책임져라. 네. 뭐 MBC한테 뭐 그걸 하라 이런 식으로 하셨을 때 뭐 마음에 좀 약간 네. 그게 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가요. 누구나 네. 이제 아파트라는 게 사실 거의 전 재산인 사람들이 많고 다 누구나 되게 큰 포션 차이 이해는 가나. 아 그게 사실은 MBC에 손해를 청구하실 게 아니라 건설사랑 성신양이 하셔야 될 걸 화살이 이쪽으로 오니까 그 네, 기자가 이거- 가끔은 네네네.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네. 누구도 문제 삼고 싶어하지 않는 것들을 가끔은 들춰내고 또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좀 그런 경우 같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이게 뭐 여기서 평생 뭐 사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자주 이사를 가게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이게 불량 레미콘이 들어가서 아파트가 당장 무너질 정도 이 정도 상황은 우리가 아직까지 취재한 걸로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지만 향후에 이제 문제될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본인은 거기에 안 살 가능성들이 높으니까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문제가 돼 있는 아파트라고 해서 이제 집값만 떨어지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가장 큰 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고 나오고 그러면 계속 이게 위험이 이전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폭탄 돌리기 같은데 네. 내가 지금 이 사실을 감춰서 그런 이득을 당장 볼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저도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그 아파트가 불량 레미콘일지도 그냥 모르잖아요, 사실은. 다 쉬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터뷰라고 제가 봤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50년씩 살고 그러지 않잖아요. 30-40년 살고 다 부수잖아요. 부수죠. 재건축하고. 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위험이 드러나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불량 레미콘이 들어간 아파트들의 어떤 뭐 강도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건설사들도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100% 안전하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게 바로 뭔가 문제가 드러나는 그런 시스템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뭐 넘어가는 거고 나중에 되면 또 재건축하다가 묻힐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국토부가 이거를 사실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사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엔 저 되게 충격받았는데 그만큼 이 일이 심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어쨌든 당장의 안전에 문제가 있을 정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긴 거고 이제 국토부가 한 270개 중에서 한 40개 정도는 조사를 좀 했고 나머지는 그냥 230개는 어딘지도 모르니까 공문 뿌린 거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지자체에 공문 뿌려서 이거를 감독하라고 한 건데 지자체가 감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네, 모르는데 어떻게 감독해요. 그냥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 거죠. 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정도. 이 안전불감증 뭐 우리가 그런 뭐 사고 공화국 이런 오명을 계속 듣는데 이 사건에서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러면 뭐 지금 당장 문제 없다?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아니 그럴 거면 안전기준을 애초에 왜 만들었겠어요? 그 안전기준 만드느라고 아마 건설 전문가들 다 동원되고 교수님들 다 동원돼서 만든 걸 거라고요. 배합 비율, 시멘트 얼마 넣어라. 이거는 만에 하나라도 이 건설에서 사고가 나면 만에 하나라도 사고 나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고 확실한 기준을 세워둔 거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당장 문제 없는데, 어? 뭐 그쪽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건설사들은 다 그렇게 문제 얘기해요. 없네. 네. 아니 뭐 이게 뭐 맞는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교통사고도 후유증 나중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굴 때렸어. 아, 네. 내가 막 후려팼어. 근데 이 사람이 상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레미콘, 불량 레미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도한 이유는 레미콘의 문제는 안전의 문제거든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없고 겉은 멀쩡하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10년, 20년, 3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규정도 만들어 놓은 거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KS 그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건설을 한 사람이고 이 레미콘을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자기 직업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업이 그런 사람이면 더더욱 국민 안전을 신경 쓰고 지킬 건 지켜줘야죠. 그러니까 성신양에도, 그러니까 그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일군 건설사들,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들의 이제 납품을 하려면 KS 인증을 받아야 되고 KS 기준에는 그 배합 비율을 시멘트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를 벗어나면 전량 폐기 처분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 배합 비율을 이제 건설사랑 그 성신양회가 계약을 하는 건데 그 배합 비율을 만들 때 그런 안전 조건들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그렇죠. 비싼 시멘트가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네. 비싼 시멘트를 비싸다고 낮추고 그만큼 혼화재를 갖다 넣게 되면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지금 2%만 모자라도 전량팩인데 오늘 방송에 나온 데들은 14%, 최대 25%, 40%까지 그런 데도 있고. 44%까지 네, 네. 이렇게 모자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건설사나 뭐 국토부나 그냥 안전하다, 강도에 문제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럼 KS 기준을 뭐하러 때문에 만들었냐? 뭐하러 만들었나 만들었냐? 이런 생각도 네, 그렇죠. 들어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죠. 이게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줄여도 잘 되게끔 뭐 신기술을 이제 막 계속 발전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데 네. 그럼 기준 자체가 왜 필요한 건지 네, 그런 또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네, 다음 주면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꼭 25년이 됩니다. 이 안전 문제만큼은 스테이트도 꼭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잘 챙기겠습니다. 네, 오늘 곽승규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저희 고맙습니다. 연습한 거 잠깐만 뭐였죠? 이게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이거 곽승규 기자 안 해봤죠?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네. 자, 인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처음에 할 때 되게 아, 네, 창피해요. 알겠습니다. 네. 많이 창피하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셋.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